앞으로도 한류는 사그러들지 않을 거예요. 올해 봄 CNN에서 스피릿 오브 서울, 서울의 정신이라는 특집 프로그램을 이틀에 걸쳐 방영하였습니다. 지난 10년 새 세계적인 문화의 중심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글로벌 문화의 최전선 도시인 서울을 방문해서 전 세계를 강타한 코리안 웨이브, 한류의 감춰진 비밀을 찾아보기 위해 취재진들이 한국에 온 것인데요. 가장 현대적이며 모든 것이 숨가쁘게 돌아가는 서울이라는 대도시 속에서 어떻게 이런 예스러운 전통과 현대적인 모습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또 세계가 왜 K-팝, K-푸드 등 한국적인 것에 열광하고 빠져드는지 그 조화를 담아낸 정신을 스피릿 오브 서울이라는 타이틀로 소개했다고 합니다. 이번 취재를 통해 K-팝과 K-드라마 그 이상, 한국적 문화 그 자체에 대한 아름다움을 발견했다는 CNN 취재진은 취재 내내 놀라움의 연속이었다고 메일을 보내왔는데요. 우리에게는 평범한 일상과 익숙한 문화가 CNN 취재진에게는 어떤 놀라움이었는지 궁금해집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NN에서 PD로 일하고 있는 에밀리입니다. 28살의 나이로 라이징 스타 프로듀서라고 불리지만 사실 아직도 매 순간이 도전의 연속인 아직도 배울 게 많은 프로듀서죠. 저는 잠시 여름 휴가를 와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제게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인 한국에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올해 3월에 이틀간 CNN 인터내셔널을 통해 방송된 스피릿 오브 서울 프로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반응이 좋았는데요. 한국 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는지 또 한국에 와서 뭘 느꼈는지 한번 찬찬히 정리해보려고 해요. 모든 건 작년 말 아이디어 회의에서 시작됐어요. 맨해튼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보이는 38층 회의실에서 우리는 다음 특집 프로그램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죠. 그때 동료 제이슨이 불쑥 던진 말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대체 왜 한국이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걸까? 한류의 끝이 언제쯤이라고 생각해? 이런 걸 한번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순간 화가 났어요. 저는 한국 문화의 열렬한 팬이었거든요. 반박을 하고 싶었는데 곧 깨달았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걸요. K-팝과 K-드라마, 그리고 한국 음식 몇 가지를 좋아하긴 하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한국 문화의 본질, 그 깊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왜 인기가 있는지, 왜 오래갈 수밖에 없는지 제가 추상적으로 느끼고 있는 그 느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뭔가 분한 마음에 불퉁거리고 있는데 국제부 책임 프로듀서인 마이클이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아주 흥미로운데. 한국을 좋아하는 에밀리, 내가 한번 가봐. 한국 문화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한번 파헤쳐보고 한류의 생명력이 언제까지일지 알아보라고. 10년 새 세계적인 문화의 중심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글로벌 문화의 최전선 도시이니까 시청률은 어느 정도 보장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덜컥 겁이 났지만 동시에 흥분됐어요. 이건 제가 좋아하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그리고 저 재수 없는 제이슨에게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도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죠. 알겠습니다, 마이클.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답은 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무엇을 보여줘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거든요.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검색창에 한국 문화를 입력하자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왔죠. K-팝, K-드라마, K-뷰티까지 수많은 정보가 나왔지만 이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뭔가 더 본질적인 한국 문화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때 옆자리에 킴이 말을 걸어왔어요. 한국계 2세인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제 친구였죠. 에밀리, 너 혹시 서울의 혼이라는 말 들어봤어? 서울의 혼? 응, 우리 할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야. 서울이라는 도시에는 특별한 정신이 있다고. 수천 년의 역사와 전통이 현대적인 모습과 어우러져 있는 곳이잖아. 킴의 말을 듣는 순간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이거였어요. 제가 찾던 거요. 서울의 혼, 바로 이걸 프로그램의 주제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했죠. 다음날 아침 마이클에게 제 아이디어를 설명했어요. 서울의 혼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문화의 본질을 탐구하고 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매료되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겠다고요. 마이클은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에밀리. 한 달 줄게. 서울에 가서 내가 말한 서울의 혼을 찾아와. 이때부터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준비는 꽤나 순조로웠어요. 뜻밖의 행운도 있었거든요. CNN의 간판 앵커 중 한 명인 크리스티루 스타우트가 우리 프로그램의 나레이션을 맡기로 한 거예요. 그녀가 제 기획을 듣고는 흔쾌히 수락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크리스티는 평소에도 한국에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그녀는 저에게 에밀리 정말 좋은 기회예요. 한국은 정말 매력적인 나라예요. 멋진 프로그램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응원도 해줬죠. 유명 앵커의 참여로 프로그램의 무게가 한층 더해진 것 같아 부담감도 커졌지만 동시에 더 잘 해내고 싶다는 의욕도 생겼어요.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밤낮으로 한국에 대해 공부하며 준비를 마치고 맞이한 출발 당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태어나 첫 한국 방문이었는데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생각이 우르르 무너졌습니다. 이 초현대적인 시설은 뭐지? 게다가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죠. 이게 정말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인가? 전통스럽고 고풍스러운 느낌은 없는데 수천 년을 앞선 나라의 느낌이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 도심에 들어서자 더욱 놀라웠죠. 한강을 가로지르는 웅장한 다리들, 밤하늘을 수놓은 네온사인, 24시간 쉼없이 돌아가는 도시의 활기. 이 모든 것이 저에겐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더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첫날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을 때 한국 쪽 스태프들이 제안을 했어요. 에밀리, 오늘 밤 찜질방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피로를 풀기도 좋을 거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 찜질방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저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곳 정도로만 생각했죠. 좋아요, 가보죠. 라고 대답은 했지만 속으로는 뭐 별거 있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찜질방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충격이 왔어요. 탈의실에서 모든 사람들이 옷을 벗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당황해서 수영복은 어디서 빌릴 수 있나요? 라고 물었죠. 스태프들은 웃으면서 설명해줬어요. 에밀리, 여기선 모두 알몸으로 들어가요. 한국의 목욕 문화예요. 순간 얼굴이 빨개졌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안 들어갈래요. 라고 말했지만 스태프들의 설득에 결국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옷을 벗고 수건 하나만 걸친 채 목욕탕으로 들어갔을 때 정말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알몸으로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고개를 숙이고 눈도 제대로 못 떴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점점 편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니 모든 사람들이 그저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나이든 할머니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찜질방 안에 들어가 뜨거운 돌 위에 누웠을 때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스태프들이 얘기해준 때밀이도 해봤는데 이건 정말 신기하고 특이했어요. 때밀이를 받기 위해 긴 침대에 누웠을 때 마치 실험실의 해부대 위에 오른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때밀이 아주머니가 들고 있는 거친 수건을 보는 순간 저게 고문 도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아주머니께서는 너무나 프로페셔널하게 리듬감 있게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이건 마치 사포로 페인트를 벗겨내는 것 같았어요. 신기한 건 피부가 벗겨지는 것 같았는데 아프진 않고 시원했죠. 쓱쓱싹싹 리듬감에 맞춰 진행하고 탁탁 2번 치면 돌아눕고. 아주머니와 저는 텔레파시로 연결된 사람들처럼 합을 맞춰 움직였습니다. 정말 신기한 건 피부가 마치 갓 태어난 아기의 살결처럼 부드러워진 거예요. 때가 밀려 나오는 걸 보니 마치 지난 몇 년간의 스트레스와 고민들이 한꺼번에 씻겨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때밀이가 끝났을 때는 마치 새롭게 태어난 듯한 기분이었죠. 살도 한 2kg은 빠진 느낌이었어요. 이 경험은 마치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과도 비슷했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지만 그 과정을 견뎌내고 나면 뭔가 새롭고 특별한 것을 얻게 되는 거죠. 이제 저는 한국 문화의 더 깊은 면을 볼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취재가 정말 잘 될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드디어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 대상은 한국의 인기 가수 전소미였죠. 23살의 나이에 이미 세계적인 스타가 된 그녀를 만나러 가는 길, 저는 또다시 K-팝의 화려함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게 되는 건 아닐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전소미와의 만남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그녀가 제게 보여준 태권도 4단 증명서를 통해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어요. 태권도가 제 음악의 근간이에요. 규율, 집중력, 그리고 전통에 대한 존중을 배웠죠. 전소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녀와 함께 태권도장을 방문했을 때 전소미가 보여준 품새는 그야말로 예술이었어요.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무대 위의 퍼포먼스 같았죠. 태권도의 정신을 음악에 담으려 노력해요. 전통의 힘과 현대의 감각을 조화시키는 거죠. 그녀의 말에서 한국 문화의 독특한 면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다음으로 만난 사람은 안성재 셰프였어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모수 서울의 수석 셰프인 그는 한국 요리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의 주방에 들어서자 전통 한식의 향과 현대적 조리 기구들이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식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더하는 게 제 목표예요. 안 셰프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솔직히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어요. 그때 그가 내온 요리를 보고 놀랐죠. 전통 한식 재료로 만들어진 요리인데 플레이팅은 마치 현대 미술 작품 같았거든요. 이 그릇은 한국의 도예 장인이 만든 거예요. 음식을 담는 그릇부터 한국의 혼을 담으려 하죠. 안 셰프의 설명을 들으며 요리에 담긴 깊은 철학에 감동받았어요. 맛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디자이너 양태호를 만났어요. 그의 집은 그야말로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조화였죠. 한옥의 미학을 현대적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재해석하는 게 제 일이에요. 양태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의 집 곳곳을 둘러봤어요. 한옥을 제대로 본 건 처음인데 이렇게 아름답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공간이 있다니 할 수만 있다면 여기서 한 달 정도는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의 서재였어요. 수백 년 된 고서들과 최신 디자인 잡지가 나란히 꽂혀있는 모습이 신선했죠. 과거의 지혜와 현재의 트렌드, 이 두 가지를 접목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의 말에서 한국 문화의 또 다른 특징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숨가쁘게 인터뷰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한류의 비결을 찾으러 왔는데 제가 발견한 건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의미 있는 것들이었거든요. K-팝, 한식, 한옥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전통이나 현대라는 키워드로 설명될 수 없는 그 이상의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어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더하는 한국인들의 노력,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철학과 정신.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서울의 혼이 아닐까요? 이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낼지 고민하게 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어요. 한국 문화의 매력은 결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는 거죠. 수천 년의 역사와 전통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걸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호텔에서 촬영한 인터뷰 영상을 돌려보며 노트를 정리했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히 흥미로운 문화 현상으로만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깊은 의미를 지닌 것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한국을 바라봐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취재 여정을 되짚어보기로 했어요. 먼저 양태호의 말을 떠올리며 다시 한옥을 찾았죠. 한옥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해요. 마당을 통해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창호지를 통해 바람과 빛을 끌어들이죠. 이번에는 다른 시각으로 한옥을 바라봤어요. 처마의 곡선, 마루의 위치, 창의 배치. 모든 요소가 자연과의 조화를 위해 섬세하게 설계된 것이 느껴졌어요. 현대 건축이 자연을 거스르는 것과는 대조적이었죠. 또 안성재 셰프의 요리를 떠올리며 전통시장을 찾았어요. 한식은 음양오행의 원리를 따라요. 색, 맛, 영양의 균형을 중요하게 여기죠. 시장의 식재료들을 보니 그의 말이 이해가 됐어요. 오색의 나물들, 다양한 장류들.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각까지 모든 오감을 만족시키는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균형과 조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태권도장이었습니다. 한 태권도장을 방문해서 관장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이 아니에요. 인내, 존중, 절제 같은 가치를 배우는 과정이죠.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관장님의 허락을 받고 수련 과정을 지켜봤는데 정말 그 말이 맞더라고요. 아이들이 서로 존중하며 인사하고 끈기 있게 동작을 반복하는 모습에서 단순한 운동 이상의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학부모들도 태권도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나 싶었죠. 사람이 성숙해지는 느낌이랄까요? 다시 한번 한국 문화를 바라보며 제가 처음에 가졌던 한류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우리가 보는 K-팝, K-뷰티, K-드라마 같은 건 표면적인 현상일 뿐이었죠. 진짜 한류의 힘은 이런 현상들 뒤에 숨어있는 깊이 있는 문화적 가치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이번 취재를 통해 한국 문화의 특별함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 자연과의 공존, 그리고 모든 것에 담긴 철학적 깊이에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민에 빠졌죠. 이렇게 깊고 복잡한 문화를 어떻게 하면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었어요. 단순히 흥미롭고 이국적인 문화 속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진정으로 한국 문화의 본질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가장 현대적이며 모든 것이 숨가쁘게 돌아가는 서울이라는 대도시 속에서 어떻게 이런 예스러운 전통과 현대적인 모습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또 세계가 왜 K-팝, K-푸드 등 한국적인 것에 열광하고 빠져드는지,
그 조화를 담아내는 정신을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한국의 전통 문화나 현대 문화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철학과 정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현대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한류의 인기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이런 깊이 있는 문화적 매력에서 비롯됐다는 걸 세계에 알리고 싶었죠. 호텔로 돌아와 지금까지 찍은 영상들을 다시 보며 편집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남은 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내느냐 하는 거였죠. 하지만 이제 저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제가 느낀 감동과 깨달음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마지막 촬영을 앞두고 이제 전 서울의 혼을 세계에 보여줄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장면들을 위해 굉장히 바쁘게 다녔습니다.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며 문득 이 도시의 다양성에 감탄했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 사이로 고궁의 기와지붕이 보이고 번화가 뒤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는 모습.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풍경 안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죠. 서울은 마치 타임머신 같아요. 동료들끼리 감탄을 하며 말했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면서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잖아. 그리고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홍대 앞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젊은이들의 열정과 창의성이 넘치는 이곳에서 전통과 현대의 독특한 융합을 목격할 수 있었죠. 한복을 입고 랩을 하는 청년, 태권도 동작을 힙합 춤에 접목시킨 댄서들. 그들은 전통을 단순히 보존하는 게 아니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었어요. 서울의 젊은이들은 전통을 억압으로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전통에서 영감을 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서울 문화의 생명력이자 세계인들을 매료시키는 이유 중 하나예요. 크리스티의 멋진 나레이션에 감탄을 했죠.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멋진 나레이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상징성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한 광화문 광장을 갔습니다. 고궁의 웅장한 모습과 현대적인 빌딩들이 어우러진 모습을 바라보며 취재 여정을 되돌아봤죠. 제가 만난 서울의 혼은 하나로 정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 자연과 도시의 공존,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열정.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특별한 정신이에요. 이것이 바로 한류의 진정한 힘이고 세계인들이 한국 문화에 매료되는 이유예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을 제대로 담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시간을 뒤로하고 귀국했습니다. 귀국 후 밤낮 없이 편집실에서 작업했어요. 그리고 올해 3월 마침내 서울의 혼이 방송됐는데요. 시청자들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다고 말해주었죠. CNN의 방송 페이지 뷰도 다른 나라에 비해 몇 배나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 경험은 저를 바꿔놓았어요. 이젠 한국을 더 깊이 있게 바라보게 됐고 표면적인 것을 넘어 그 속에 담긴 정신을 이해하려 노력하게 됐죠. 서울의 혼은 끝났지만 제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탐구하고 그 아름다움을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서울로 돌아가 제가 미쳐보지 못한 또 다른 서울의 정신을 발견하고 싶네요. 올해 가을쯤 다시 방문해보고 싶은데 그때는 제가 한국의 어떤 매력에 빠질지 궁금하네요. 한국 문화에 대해서 취재하면 좋을 것들에 대해 아이디어를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진짜 남자는 한국 남자지. 미국 남자는 총을 들 자격이 없어. 여기 텍사스의 한 가정집 마당 별일 없었다는 듯한 태연한 얼굴에 한국 아저씨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미국 여성이 있습니다. 그 뒤편으로는 멋쩍은 표정의 미국 남성까지. 참 알 수 없는 조합인데요.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텍사스에 살고 있는 카밀라입니다. 저는 예쁜 4살 여자아이를 기르고 있는데요. 소중한 제 아이를 지켜주신 잊지 못할 은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냅니다. 제 일상은 정말 평화로워요.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고 남편과 저는 회사에 잘 다니고 있고 아주 부자는 아니지만 아이를 기르고 저희가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어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죠. 저희 가족의 취미는 주말에 바베큐 파티예요. 마당에서 다 같이 고기를 구워 먹는데요. 이웃들과 함께 할 때가 많답니다. 저희가 고기 굽기를 담당하면 옆집은 샐러드, 앞집은 디저트를 담당하는 식으로 함께 주말 식사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 때부터 쭉 이 동네에 살아서 모두 다 가족 같은 이웃이죠. 특히 친한 건 옆집에 사는 제 대학 동창 가족인데요. 한국 사람인데 미국으로 유학을 왔다가 미국 남편을 만나 텍사스에 정착을 하게 된 지희입니다. 처음 강의실에서 만난 지희는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친구라 처음부터 친해지고 싶었던 친구인데요. 지희는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맨날 북한에서 왔니? 남한에서 왔니?
를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지쳐 있었는데 그런 걸 안 물어보는 미국인은 처음이라며 좋아했던 첫 만남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저는 이 친구 덕에 한류바람이 미국 내에 본격적으로 불기 전부터 한국 문화를 섭렵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내내 같이 붙어 다니며 한국 이야기를 듣고 한국 영화도 봤고요. 친구를 통해 한국 음식 등을 접해 저도 이제 한식에 입맛이 좀 들었어요. 몇몇 요리는 배워서 집에서 해먹곤 합니다. 한국말도 조금은 할 줄 알고요. 아 맞다, 미국에서 김밥 유행하는 거 아시죠? 지희 말이 한국 뉴스에서 미국인들이 김밥에 한동안 여러 뉴스에서 다뤘다고 하던데 저는 이제서야 김밥에 열광하는 미국인들을 보며 코웃음을 쳤다고요. 이제서야 이런 완벽한 건강식을 알아보다니 다들 바보라니까요. 트레이더조에서 파는 한국의 냉동김밥을 사 먹어는 봤는데요. 전 제가 만든 김밥이 더 맛있더군요. 이건 지희도 인정해줬어요. 이런 걸 집김밥이라고 한다면서요. 한국인들은 밖에서 김밥을 사 먹는 것보다 번거로워도 직접 싸 먹는 걸 좋아한다면서요. 지희가 아이들이 먹을 수 있게 작게 김밥을 싸는 방법을 알려줘서 우리 딸도 김밥을 제법 잘 먹는답니다. 한동안 안 해주면 해달라고 조를 정도예요. 미국 아이들이 먹는 음식들은 아무래도 한국 음식처럼 영양소가 고루 갖춰져 있지도 않고 너무 달고 짠데 이렇게 영양소가 잘 갖춰진 한국 음식을 잘 먹어주니 참 좋아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큰 병치레 없이 잘 자라고 있는 건 아무래도 지희가 알려준 한식 덕분인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주중에는 열심히 일하고 아이는 잘 자라고 주말에는 좋은 이웃들과 맛있는 음식도 나누어 먹고 이런 잔잔한 일상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는데요. 바로 지희의 부모님께서 미국으로 오시게 된 겁니다. 지희가 결혼하기 전에는 지희가 한국으로 가족을 만나러 갔었는데요. 이번은 지희가 임신 중이어서 가족들이 다 온다고 하더라고요. 지희의 가족들을 제가 대학교 졸업식 때도 만난 적이 있어 저도 너무 반가웠죠. 2달가량 지희 집에서 가족들이 지낸다고 하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저희의 바베큐 파티에 초청을 했습니다. 듣자 하니 지희 아버지께서 막걸리라는 한국 술을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한국 마트에 가서 일부러 막걸리도 준비하고 한국 김치도 샀어요. 그런데 주말에 저희 아버지도 오신다는 게 아니겠어요? 분위기가 어색해질 것 같아 좀 망설였는데 저랑 제일 친한 친구 아버지이시니까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두 가족이 만났죠. 지희 아버지께서 영어를 좀 하시긴 하지만 아주 유창하시진 않고 저희 아버지는 아는 한국어라고는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사랑해요밖에 없는 사람이라 괜찮을까 싶었는데 두 분은 의외의 공통분모가 있었습니다. 바로 술과 군대였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미국 육군에서 20년가량 군 생활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퇴역을 하셨죠. 더 이상 일을 하시지 않고 이제는 취미생활을 즐기시며 쉬고 계신데요. 평상시 말수가 별로 없는 분이거든요. 적어도 제가 아는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이 많은 분인 줄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술이 들어가서 그런가? 지희 아버지께서 좋아하신다는 막걸리를 두 분이 나눠 드시면서 이야기가 시작됐는데요. 제가 한국 문화를 웬만한 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처음 안 게 있어요. 한국 남자들은 군대를 의무적으로 다 가야 한다면서요? 한국 영화나 드라마도 지희를 통해 조금씩은 접했지만 주로 로맨스 내용을 다룬 걸 많이 봐서 이전엔 미처 몰랐었어요. 가끔 주인공들이 군대에 입대하거나 군대 생활 중 휴가를 나오는 건 봤지만 미국처럼 하나의 직업인 줄 알았어요. 의무적으로 군입대를 하는 줄은 몰랐죠. 놀라웠습니다. 그러면서 지희 아버지께서는 한국 남성들은 군대에 다녀오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처럼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대한민국 남성들은 누구나 총을 쏠 줄 안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군대 제대를 하고 나서도 이런 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군대를 제대한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일정 나이까지 예비군 훈련도 진행한다고 했죠. 이후에는 민방이라는 게 있다고 하셨어요. 놀라웠어요. 3명의 미국 남자, 그러니까 제 남편과 아버지, 그리고 지희 남편까지 모두 깜짝 놀랐죠. 미국 예비군은 실제 임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예비군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따로 훈련은 받지 않는데 혹시 모를 전쟁에 대비해서 대기하다가 전쟁이 터지면 임무를 수행하러 나가는 거죠. 한국 같은 예비군 시스템이 아닙니다. 물론 사냥을 나가는 분들도 있어 총을 쏘긴 하지만 군대식 총쏘기 훈련과는 거리가 머니까요. 저희 아빠는 한국의 예비군 훈련 시스템에 진심으로 감탄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지희 아버지께 여쭤보셨습니다. 지금은 예비군 훈련마저도 시일이 많이 지나셨을 테니 아무래도 지금까지 총을 다룬다거나 하는 건 무리시겠죠? 미국에 오신 김에 함께 사냥을 해보신다거나 하면 좋을 텐데요. 텍사스에서는 야생 멧돼지 사냥을 해볼 수 있거든요. 미국 텍사스에서만 즐길 수 있는 건데 좀 아쉽네요. 아, 이 말씀을 아버지께서 하시면 안 됐어요. 지희 아버지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인들은 모두 필요한 순간엔 총을 쏠 수 있어요. 그리고 군대에서 강하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총을 가지고 와보라고 하시더군요. 연세도 있으시고 저희 아버지에 비해서 아무래도 체구도 좀 작은 분이라 총을 다루다가 사고가 날까봐 하지 마시라고 말렸는데 아버지께서 말리지 말란 손짓을 하시는 거예요. 총을 받아든 지희 아버지께서는
굉장히 진지한 얼굴로 총을 쏘는 자세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잘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뭔가 절도가 있고 멋있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박수를 치며 완전 감탄하고 계시더라고요. 나이가 좀 있으신데도 이렇게 부드럽게 서서 싸, 아래로 겨냥, 엎드려 싸, 서서 싸에서 무릎 싸로 자세 전환이 되다니. 완전 프로페셔널한 저격수와 같다고 엄지척을 하셨죠. 미군의 젊은 친구들보다 훨씬 능숙하고 숙련된 자세라며 한국인들이 다 이렇다면 한국 사람들은 인구의 절반이 총기 전문가라고 총을 쏜다거나 하는 군대에서 배운 것들은 몸이 기억하는 거라. 잊기 힘든 것은 맞지만 이 연세까지 이렇게 유지하시다니 놀랍다며 평상시 운동을 하시는지도 궁금해하셨고요. 아버지께서는 과거 LA 폭동 당시 한인타운을 지켜낸 한인 교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 남성들의 능력치를 알고는 있었지만 한국 사람들의 클래스가 이렇게 유지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고 제가 말실수를 했다며 윙크와 함께 지희 아버지께 막걸리를 권했죠. 그리고 두 분은 주거니 받거니 하며 술을 드셨는데요. 날씨가 좀 쌀쌀해져서 집 안으로 옮겨서 계속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두 분은 거의 영혼의 단짝이 된 것 같은 느낌으로 친해지셔서 아버지께서는 제게 야생 멧돼지 사냥을 예약하라고 하셨죠. 두 분이서 꼭 가셔야겠다고요. 두 분이서 하이파이브를 하시고 껄껄 웃으시며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 사냥을 예약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날 저녁 사건이 터졌거든요. 그리고 지희 아버님은 제 평생 은인이 되셨습니다. 막걸리가 생각보다 도수가 높은 술인가 봐요. 저희 아버지와 남편은 기절해버리더라고요. 저녁을 먹어야 하지 않겠냐며 깨웠는데 완전 정신을 못 차리길래 그냥 놔뒀죠. 지금 생각해도 좀 짜증나네요. 술을 마신 사람 중 지희 아버님만 멀쩡하셨어요. 술을 꽤 많이 드셨는데 평상시 막걸리를 좀 드시던 분이라 그럴까요? 제 남편과 아버지는 우선 한숨 자고 일어나야 할 것 같아. 지희 부모님과 지희 부부만 지희 어머니께서 싸우신 한국 음식들로 저녁 식사를 했죠. 식사 후 과일을 먹으며 두런두런 그간의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우리 딸이 너무 칭얼거리더라고요. 엄마 머리가 아파요, 엄마 속이 안 좋아요 하고 계속 칭얼대는데 얘가 왜 이러나 싶었어요. 아무래도 체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찬장을 찾아봐도 체했을 때 먹는 약이 없는 거예요. 손님을 초대했는데 애가 칭얼거리니 죄송스러운 마음에 곤란해하고 있는데 지희 어머니께서 보시곤 바늘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있긴 있는데 이걸 왜 찾으시지 하는데 손을 따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손가락을 바늘로 찌르는 거랑 체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지? 하고 너무 의아했는데 지희 어머님이시니까 일단 믿고 아이 눈을 가려주었습니다. 오 세상에. 검붉은 피가 나오더라고요. 지희 어머님께서는 인자한 미소로 이제 괜찮을 거라고 하셨는데요. 정말이었습니다. 칭얼거리는 아이는 온데간데 없고 아주 평온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방법을 알까요? 지희를 통해 접한 한국 문화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아직도 모르는 게 있다니 좀 더 배워놔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경험상 한국 사람들의 생활의 지혜는 정말 유용하거든요. 지희 어머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저는 마당에서 한 바베큐 파티 뒷정리를 하려고 일어났어요. 한참 대화꽃이 피었을 때 일단 놔두고 들어온 거라 정리할 게 많았거든요. 캠프파이어를 한다고 불도 피워놨었고요. 딸이 속이 좋아지니까 바람을 쐬고 싶다고 하기에 아이와 나가서 마당에서 하나씩 정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아이 보고 멀리 가지 말고 불 주변에 있으라고 해놓고 열심히 치우는데 집에 그릇들을 놓고 나와보니 아이가 안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가 워낙 활동적이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편이긴 한데 깜깜해진 저녁 시간에 제대로 보이지 않는 곳까지 가다니 한숨을 쉬며 아이를 불렀어요. 아주 먼 발치에서 대답을 하더군요. 빨리 와, 엄마가 멀리 가지 말랬지? 좀 더 무서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가 터덜터덜 걸어오는데 무심코 아이 쪽을 쳐다본 전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 뒤편에서 야생 코요테가 우리 아이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빛나는 코요테의 눈빛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네요. 제가 도와달라고 내지른 소리를 듣고 모두들 뛰어나왔는데 다들 어찌할 바를 모르더군요. 돌을 던져야 하나? 지금 여기 있는 나무 장작들을 집어던질까? 시선을 끌어야 하나?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나무 장작을 들고 달려가려는데 뒤에서 누가 절 잡더라고요. 지희 아버님이셨습니다. 저보고 저리 가 있으라고 손짓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전에 마당에서 시범을 보여주셨던 그 총을 들고 오셨고요. 그 와중에 연세도 있으신데 다치시기라도 하면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지희 아버님을 말렸죠. 한국 사람들이 야생 코요테를 봤을 리가 없잖아요. 텍사스에 사는 저도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는 건 처음인데요. 그런데 저를 뒤로 보내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도너리. 그리고 신중히 코요테를 향해 총을 겨누셨죠. 그런데 그 사이 코요테가 딸가거리가 더 가까워졌어요. 깜빡 잘못하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아 지희 남편을 급하게 찾았습니다. 지희 남편도 우리 가족과 함께 사냥을 해봤는데 그때 저희 아빠가 총을 제법 쏜다며 지희 남편을 칭찬했었거든요. 그런데 지희 남편은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거예요.
저렇게 아이가 근접해 있는데 총을 쏘다가 잘못되면 어쩌냐고요. 지금 여기서 돌을 던지고 소리를 쳐서 쫓아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장작에 불을 붙여서 코요테 근처로 가자고 했죠. 지희가 한심하게 남편을 보더니 그냥 아빠가 집중할 수 있게 입 다물라고 하더라고요. 모두가 숨죽이고 조용해진 순간 총성이 울렸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죠. 그리고 모두 할 말을 잃은 상태로 굳어버렸어요. 단 한 발의 총알로 코요테를 정확히 사살하셨거든요. 완벽한 명중이었습니다. 아이는 총소리에 놀라 울음을 터뜨렸지만 다행히 다친 곳은 한 군데도 없었고요. 뛰어가서 아이를 안았는데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고 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가끔 야생 코요테가 습격해서 아이가 다치거나 반려동물들이 죽거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뉴스에서 보긴 봤지만 남일로 생각했는데 제 일이 되니까 침착하게 반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지희 아버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저는 운이 좋았어요. 이제 보니 미국인들이 총을 쏠 줄 안다고는 하지만 진짜 필요할 땐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총기 소지 허용 국가라 다들 총을 쉽게 사고 가지고 다니지만 이렇게 정말 필요할 때 쏘지 못할 거라면 그냥 들고 다니지 않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사냥이요? 진짜 필요한 순간에는 제대로 쏠 줄 모르잖아요? 모든 환경을 인간에 유리한 상태로 진행하는 사냥은 그냥 겁먹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희 아버님을 보고 지희 남편을 보니까 한국 남자와 미국 남자가 좀 비교가 많이 되더라고요. 제 남편과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죠. 두 명의 미국 남자가 뭘 하고 있었냐고요? 밖에서 총소리가 나고 소리를 지르고 한동안 그 난리가 났는데 일어나지도 못했더라고요. 그로부터 한참 뒤에 머리를 부여잡고 일어나셔서 물을 가져다 달라고 하시던데요. 화가 나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물을 가져다 주고 방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니 저희 아버지께서 그래, 지희 아버님께서 총을 잘 쏘시더라니까. 다행이야. 하시고 남편은 거기에 동조하며 맞아요. 맞아요만 하는데 한숨이 절로 푹 나왔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붙으면 미국이 100% 지겠어요. 절대 붙으면 안 되겠네요. 그동안 제 남편이 정말 듬직한 사람이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밖에서 그 난리가 나도 술에 취해 자고 있다니 꿀밤을 한 대 세게 먹이고 싶었네요. 자기 말로는 자기가 먹어본 술 중에 가장 빠르게 취했는데 깨서도 정신을 못 차리겠다며 다시는 막걸리와 스프라이트를 섞어 먹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맛있다고 하나도 쓰지 않다고 이건 술이 아니라 음료수 같네 어쩌네 하며 꿀떡꿀떡 받아 마실 땐 언제고. 그나저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 좋을까요? 제가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몰라 고민 끝에 미국에 머무르시며 관광을 하실 동안 쓰시라고 용돈을 챙겨드렸는데 한사코 거절하시더라고요. 그 상황이면 누구라도 도왔을 거고 내가 다행히 군대에서 총 쏘는 법을 잘 배웠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어 다행이라며 아버지께서 술을 드시지 않았다면 아버지께서 처리하시지 않았겠냐면서요. 너무 겸손하게 말씀해 주셔서 더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답할까 궁리를 하다가 저희가 지희 부모님의 관광을 다 책임지기로 했는데요. 사냥은 빼고 관광을 진행했습니다. 그건 예약을 취소했어요. 우리 딸의 생명의 은인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실 만한 장소들을 샅샅이 검색해서 텍사스 쪽에서 꼭 가봐야 하는 곳들을 모시고 다녔습니다. 유명한 관광지는 다 둘러봤는데 특히 샌안토니오의 리버워크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 한국의 청계천 보건공사의 모델이라고 해서 의미도 있고 워낙 화려해서 가봐도 좋을 것 같았는데 정말 좋아하셨답니다. 한국 분들이 만약에 텍사스에 오실 일이 있다면 추천드려요.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이 시작되는 12월부터는 정말 예쁘게 꾸며져 있어서 가족분들이 방문해도 정말 좋은 곳이랍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이 영 못 믿어와서 지희 아버지께서 미국에 머무르시는 동안 총 쏘는 방법을 좀 배웠습니다. 아버지께 왜 안 배웠냐고요? 다 아시잖아요? 아버지한테 뭘 배우면 싸움 나는 거.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아버지는 술 마시고 주무시고 계셨는데요. 사실 그동안 아빠가 총 쏘는 걸 알려준다고 하실 때 별 생각이 없었는데 지희 아버지를 보니 아무래도 유사시에 총 쏘는 걸 배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 흔쾌히 수락을 해주셔서 미국에 머무르시는 동안 조금씩 배웠답니다. 지희와 함께 배웠어요. 사람 일은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사격장에 가서 사격 연습도 했는데 생각보다 저 소질이 있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이 좋아서일까요? 역시 뭐든 한국산이 최고인 것 같아요. 음식도 민간요법도 술과 총쏘기까지도요. 돌아가시는 날 공항까지 배웅해드렸는데 선물도 드리고 관광도 잘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감사함을 다 표현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한국 어른께 감사를 표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제가 한국으로 선물을 보내고 싶어요. 제가 인터넷으로 알아보긴 했는데 아무래도 한국분들 의견이 제일 정확할 것 같아서요.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CNN에서 방영한 스피릿 오브 서울의 촬영을 위해 한국을 방문해 한국 문화의 깊이 있는 아름다움에 반한 미국 PD의 이야기,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흐트러지지 않은 예비군의 클래스 덕에 미국 아이를 구한 한국 아저씨의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전달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